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은 저자 장루건님의 심리학 소설 여자라면 심리학부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펴낸 곳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저자이신 장루건님은 중국의 심리학자이자 전통문화 전문가입니다. 현재 인간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과 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는 우아하고 똑똑한 여자는 심리학으로 삶을 경영한다고 말하는데요. 여자에겐 남자, 외모, 돈보다 심리학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일은 완벽한데 연애는 늘 엉망이라면 열심히 일하는데 늘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부터 보고 있다면 이제라도 심리학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일부분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거나 꼭 구독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의 시작. 자기소개는 심리전이다. 처음 만남에서는 자신이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나름의 품격을 갖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나면 낯을 가리지만 2번, 3번 만나다 보면 금세 친해진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첫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친해질 2번째, 3번째 만남이 있을 리 만무하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첫 만남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때의 낯선 느낌은 연륜이 쌓여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도대체 낯설기 그지없는 사람과 처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섣불리 말을 붙였다가 괜히 기분만 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첫 만남이 어색한 여자들은 더 곤혹스럽게 만든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낯선 이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가이다. 첫 만남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어려울 게 뭐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무미건조하게 소개하면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은 10중8구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상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공들여 잘 다듬은 자기소개로 당신의 가장 우수하고 빛나는 면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즉, 첫인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기소개도 심리전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첫 만남에서의 어색함이 고민인 여자라면 전략적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효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한 자기소개를 당당한 태도와 기억에 남을 만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전략을 구사해보자. 그렇다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기소개란 어떤 것일까? 우선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의 목적은 상대방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데 있고, 자기소개가 길든 짧든 그 중에서 상대방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특징과 장점이기 때문이다.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정돈된 자세,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침착한 말투로 예의를 갖춰 말해야 한다. 쭈뼛거리거나 거들먹거리는 태도, 중언부언하거나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 시원한 말투와 적당한 속도로 명확하게 말하도록 하자.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되 겸손하고 차분한 태도로 말해야 신뢰를 줄 수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만남, 업무를 위한 미팅에 두루 해당된다. 상대방이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식사나 휴식 중일 때, 업무 때문에 한창 바쁠 때는 소개를 피하자. 이럴 때 괜히 자기소개를 했다가는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무턱대고 자기소개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동의한 후에 해야 한다. 또 중간에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를 무시하고 직접 소개하기를 하면 자칫 무례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이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매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기소개 전략은 이제 반드시 익혀야 할 일종의 교양이자 생활의 기교다. 그러니 꾸준히 훈련해 더 친근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활용하길 바란다.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라. 경청효과. 대화는 가장 직접적인 사교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이때 경청, 즉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들으면 그의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인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청 효과라고 한다. 대화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경청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 가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란 나머지 말할 상대만 있으면 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빛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탄하는 표정을 보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두꺼운 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많은 말을 하고도 이해와 호감을 얻기 어렵다. 어쨌거나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정을 쌓을 기회는 놓치게 된다. 이해는 경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교의 주도권까지 줄 수 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존중과 진정성은 당신에 대한 인정과 긍정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솔직히 세상에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살면서 즐겁고 기쁠 때가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만 해도 당신은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목적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발언권을 양보하고 경청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자. 설령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더라도 침묵을 지키면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도 아니면 잘 듣는 척이라도 하자. 말하고 싶은 상대방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줘야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말하는 중에도 인정과 긍정의 시그널을 얻길 바란다. 이에 대해 반응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만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물론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의견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따로 반박하거나 논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교환해야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 눈을 피하며 자꾸 다른 곳을 보면 상대방은 당신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을 밝게 하고 슬프고 속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위로의 눈빛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여길 것이다. 사교는 상호 활동의 과정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바랄 것이다. 경청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반복하거나 가끔 질문을 던져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 없이 잘 따라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대화를 통한 상대방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갑자기 의견을 묻거나 평가를 구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도발에 차분하고 우아하게 대응하는 법. 알다시피 사람은 저마다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에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으며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화를 내거나 반격할 일이 아니다. 화를 내봤자 나 역시 그 사람처럼 마음이 좁고 얕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꼴이다. 경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도발할 때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 대선 후보였던 링컨이 선거에서 이기자 상원 의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상류층 명문가 출신인 자신들이 구두 수성공의 아들인 링컨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링컨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날, 한 의원이 일어나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링컨, 연설 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두를 만들던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말에 다른 의원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하지만 링컨은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의원님의 충고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니까요. 나의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를 하든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었던 것만큼 훌륭하게 해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방금 전까지 크게 웃던 의원들은 링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발에 맞지 않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비록 제가 아버지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으니 적어도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링컨은 붉어진 눈으로 의원들을 둘러보고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라도 달려가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링컨의 말이 끝나자 의회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링컨은 거만한 상원 의원의 도발을 마주하고도 담담하고 격조 있게 대응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 의원들을 감동시켰다. 당신도 어쩌면 살면서 누군가의 도발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만약 그가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더라도 당신의 가치가 정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이다. 상대방이 고의로 당신을 모욕하더라도 그 치욕적인 말에 근거가 없다면 화낼 필요가 없다. 내 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는 태도로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남다른 인격적인 매력을 보여주도록 하자. 만약 화를 참지 못하겠다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자. 이렇게 속 좁고 한심한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어라고. 담담하고 차분한 대응. 너의 도발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반격이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의 도발은 공격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도달해 올 때 화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감정을 식히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고의로 모욕을 주고 무시하는 데 대해 화를 내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화를 억누르고 제어해야만 한다. 먼저 감정을 식히고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때 좋은 방법은 숫자를 세는 것이다. 단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세야 한다. 예를 들어 3을 더한 수라는 규칙을 정해 1, 4, 7,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성과 사고 능력이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주변을 묘사하는 방법도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색 찻잔, 검은색 두꺼운 스웨터. 이렇게 사물의 색깔과 형태를 속으로 묘사하다 보면 어느새 확 끓어올랐던 화가 사그라들고 한결 냉철하게 사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도발해 올 때 화를 제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성적인 사고로 비이성적인 감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지 타인의 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당신 자신에게 내 실력에는 문제가 없어. 그가 한 말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식이다. 이 같은 자기암시는 분노를 없애주고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생각은 감정을 이끄는 주된 요소이므로 평소에 내면을 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를 모욕과 수요에 대비하자. 예를 들어 수시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해주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말한다.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방법들을 숙련되게 활용한다면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대방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보다 동료와의 관계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전술.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동료의 이해와 지원 사격을 받지만 그 반대라면 고민과 갈등이 심해져서 생활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가 커진다. 실제로 업무보다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심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지지를 얻어 더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동료와 사적으로 친하게 지낼 필요까지는 없다. 즉, 사생활은 회사 밖의 일이다. 동료는 친구와 다르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는 관계지만 동료는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다. 이런 이유로 동료와 관계를 쌓을 때는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을 화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오직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 장담컨대 누군가의 사생활이 화제거리가 되는 순간 직장에서의 갈등과 시비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고 싶다면 사생활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하자.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은 저마다 독립적인 개체이고 각자의 성격과 처세 방식이 있다. 동료의 성격이나 처세가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사람이 싫은 나머지 같이 일하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그리 많겠는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어울리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회사라는 곳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이 점을 깨우쳐야 곱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가 있다. 실적을 내고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건강하고 평온한 감정, 우호적인 언행,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싫어져 서로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직장이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항상 적을 만들게 될 것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과도 일해야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다.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동료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성과를 목표 삼아 전면에 내세우고 감정은 뒤로 치워두도록 하자. 함께할 일이 특별히 없는 관계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인의 최종 목표는 성과를 내서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좋아하지 않는 동료는 더욱 존중해야 한다. 서로 싫어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적대감이 커지기 쉽다. 함께 일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업무 중에는 동료와의 의견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양측은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전달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후 상대방의 의견도 기꺼이 들어보고 여러 사항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는 편이 좋다. 그런 후 상대방의 의견도 기꺼이 들어보고 여러 사항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는 편이 좋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준비해 상사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한다. 무엇보다 뒤에서 동료, 특히 싫어하는 동료를 평가하거나 탓하는 행동, 싫어하는 이유를 계속 떠벌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직장이든 심보가 고약하고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꼭 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저지하고 싶겠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혼자 울타리를 높이 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법은 단 하나, 피하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과 행동에 거짓이 많고 늘 뭔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악당이 다가오면 무슨 핑계라도 대서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말을 걸어오면 꼭 필요한 답변만 하고
가능한 한 접촉을 줄여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그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다. 모르는 척 할수록 더 좋은 것들. 왜라는 질문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 현명한 사람은 대체로 상냥하고 자상하며 사려가 깊다. 그들은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거나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이유를 묻지 않는다. 어차피 그 일에 관해 입대기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따지고 추궁해봤자 그를 괴롭게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현명함은 남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남자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의 배우자에게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대응책을 찾기를 바라는 여성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말하기 싫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추궁당해 본 적이 없는가? 세상에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말하기 싫은 일에 대해 계속 추궁당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고 외롭기만 하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은 어떤 것들일까? 우선 남자들은 과거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싫어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남자에게 짓궂게 과거의 사랑을 추궁하는 여자들이 있다. 과거의 사랑은 몸에 있는 상처와 비슷하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건드리면 아파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자고 여자고 굳이 그 상처를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 남자에 대해 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몸이 아프다면서 종일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모습이다. 그러니 여자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것 같은 남자가 꼴보기가 싫다. 진짜 아프면 소파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 쉬거나 병원에 가야지. 빈둥거리기 미안하니까 핑계를 대는 걸로 보인다. 이럴 때 남자에게 쏘아붙이면 남자는 괜한 반발심이 생긴다. 내가 집안에서 이런 취급밖에 못 받을 사람인가 싶은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치밀어 오른 화의 불똥은 다시 여자에게 튈 가능성도 크다. 남자들은 승진이나 연봉 등 출세에 관한 이야기에도 민감하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여자들이 있다. 그녀들은 자꾸만 커지는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물론 남편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을 요구하고 다그친다면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이다. 특히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은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하다. 예민한 시기에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런 이야기는 절대 삼가길 바란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남자에게 왜라고 묻고 싶을 때 궁금하더라도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그러면 그는 다그치지 않아도 곧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